오늘 이제 그 감흥의 글쓰기와 문학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감흥이라고 하는 한자 말을 모르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도 이제 감흥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뭐 좀 감흥되는 게 있어, 무슨 감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우리가 작품을 읽거나 혹은 이제 체험하거나 독서를 통해서 그럴 때 이제 감흥이란 말을 이제 쓰는 일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꾸로 정동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면 요즘 이제 정동이란 말이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정동이란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동이란 말로도 번역되는 이 어펙트 라는 이제 이 단어를 또 감흥이라고 이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감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느끼고 응한다, 호응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단어를 이제 쓰는 거고, 조금 이제 지금도 이렇게 문학 연구를 한다든가 문화 연구, 뭐 사회 뭐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정동이란 말을 피치 못하게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아예 없는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은. 뭐 일본어 번역어도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심리학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약간은 좀 뭐 이렇게 정서 불안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동 장애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서적인 어떤 이게 좀 불안정하다라고 할 때 정동 장애라고 말 써요, 실제로. 그래서 없는 단어는 아닌데 일상으로 쓰기엔 너무 이상해가지고, 뜻은 이제 뭐 감정할 때의 정자니까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 좀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동이란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감흥이란 단어로 이제 쓰는 일군의 무리가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 자체가 아주 낯선 분도 있겠지만 좀 자주 들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학에 관련된, 문화나 사회, 철학에 관련된 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읽게 될 때 자주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실 감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 감흥이라는 말을 잘 뭐 쓰긴 썼지만 자주 쓰지 않다가 갑자기 왜 지금 와서 감흥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감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학과 감흥의 문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식을 좀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도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전 지구까지 막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2페이지부터 강의 안에 거기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뭐 본론으로 문학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철학 수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뭐 기저 텍스트 같은 것들은 많이 철학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책을 찾아보시거나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혹은 이제 뭐 좀 연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 모던 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시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괴수가 누구라고요? 그게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이 알쏭말쏭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보통 이제 사유라고 하죠. 사유와 존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기점으로 만든 신이라든가 어떤 이런 신앙적인 측면을 빌지 않고 출발을 한 근대 철학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래의 근대 철학을 우리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성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성 철학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아주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크게는 16세기부터 20세기 혹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좀 좁게는 17, 18세기라든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이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 혹은 현대라고 부르죠. 이 근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셔널리즘이다. 합리성 혹은 이성적인 어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강의들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푸코라든가 뭐 데리다나 들베즈나 이런 사람들 주장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들에 따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비합리 혹은 광기라든가 꿈이라든가 무의식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접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도식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근대는 이성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것들이 억압된 시대라는 우리의 정의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비이성적인 것에 상당히 상응하는 측면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 대 감성, 우리가 이성 대 감성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보통. 그런 의미에서 감정 혹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시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았고 또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통념인데, 실제로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감수성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맡았다, 이성 중심 시대에서 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정치나 사회학 쪽에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 시대의 텍스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냐면 이 가령 이제 그 18세기 때 그 리스본이 어디의 도시예요? 리스본.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정말 우리 90년대 고베 대지진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서 죽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에 그 시기에 무슨 뭐 구호 재난 시 대비책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난 대비책도 없었을 것이고 대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대혼란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리스본 시민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깔린 사람들 다 구조하고 먹던 거 다 빵 한 쪼가리 나눠서 찢어 먹고 같이 먹고 물도 나눠 먹고 어떤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럼으로써 이 무너진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결국은 복원시키는 그런 광경을 연출하는 걸 봤다는 것이죠. 이거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18세기 계몽사상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하나인 장자크 루소우였어요. 루소우가 쓴 사람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본 적은 아직 없지만 유명하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공동체를 만드는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하늘로부터 이렇게 신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 마치 핸드폰 살 때 그 안에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타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 도덕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타인과 나를 동등한 관계 속에 맺어주고 결국은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어붙이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PT라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는 이 연민이라든가 혹은 동정, 뭐 엠퍼티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만 어제 동정이라는 게 굉장히 근대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적인 코기토, 사유를 통해서 인과적 사고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세계를 구축하고, 이런 합리성이라든가 이성주의가 분명히 중요한 근대성의 요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정적인 요소가 불가결하게 동원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식적인 규칙들, 규약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으니까.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 같은 것들도 들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인간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떼어내서
자신의 안정과 일상의 영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양도하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산다. 굉장히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신화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계약만으로는 살 수 있지 않은 뭐 일종의 비합리라든가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청되었다. 특히 근대 국가라든가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할 때 그러했다라는 말이죠. 특히 그런 것들이 잘 확인되는 게 이 대중정치의 측면이었다고 그래요. 대중정치의 측면이라고 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근대를 또 이제 뭐 틸리히라든가 이런 이제 뭐 사회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역사 사회학 이런 양반들은 동원의 시대라고 부르죠. 모빌라이제이션, 즉 동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이제 동원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군대, 상비군 같은 것도 그러하죠. 혹은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어떤 우리가 역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 네? 어떤 특히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죠. 그런 동원 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그들을 채찍질해서 명령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무력도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호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시민들, 즉 계약에 의해서 탄생한 봉건적인 중세의 신민이 아니라 근대적인 시민들을 하나의 주권에 의해서 인도적에 만드는 그런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동원인데 그 동원의 중요한 기제가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좀 어릴 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국민 감정이란 말 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이런 의미예요. 사실 국민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뭐 사법부의 어떤 이런 한심한 작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국민 감정이 그렇지 않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낱낱이 개인들이 바로 이 어떤 국가든지 사회의 성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100%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률적으로 그들의 감정이 통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 감정이라는 모호한 이 통계적인 수치도 아니고 단지 짚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다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중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근대의 어떤 대중정치학이 감정의 요소를 중요한 어떤 공동체 구성의 어떤 원리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국민감정이라는 게 사실 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어느 정도 그 해당 공동체의 성원들을 포괄하느냐도 일단 문제가 되겠거니와 국민감정이라는 말 자체는 불충분하고 그 국민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짓는 뉘앙스, 감정의 색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감정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가령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에 도전을 했다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러시아의 심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강제로 이제 뺏겼다 이런 말 썼죠. 그때 일종의 땅뼈치고 국민 선수라고 불렀던 그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딴 것에 대해서 느끼는 상당한 공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어떤 국민 감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느끼는 분노 혹은 이번에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의 어떤 함정에 위로 이제 근접 비행하면서 위협 비행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가 감정들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대한 타국에 대한 어떤 그 적대 감정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애국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적대적인 어떤 뭐 일본에서 하는 혐한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감정들은 정확히 이게 뭔지를 규정해 주죠. 혐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혐오가 뭔지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뭐 요즘 나오는 말로 극혐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극혐한다. 극혐하면서 이렇게 뉘앙스를 실어서 얘기를 하죠. 그게 뭔지는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민감정이라든가 근데 어떤 대중정치학이 구사했던, 즉 시민들을 한데 묶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작동을 시켰던, 뭐 지역감정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감정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 그 감정이 동일한 색조를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적대라든가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똑같은가? 우리는 반일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반일이 뭔지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반일이라는 단어와 결부되어 있는 다양한 감정적인 색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단어들에 의해서 규정되는지도 알아요. 반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정이라는 단어를 쉽게 결부시키기는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반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대,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철되기 쉬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령 일본에 여행을 한다든가 일본에 친구가 있다든가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반일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가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다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가 여기 한 30명, 40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각자가 나는 즐겁다라고 얘기할 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개인에게도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몸이 날아갈 것 같네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간식이 좋아하는 김밥이 나왔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지만 그러나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통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단어들의 저장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요, 충분히.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타인과 혹은 사건과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신체를 통해서 촉발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막말로 우리가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걸 막 봤을 때 광화문 달려가서 느꼈던 분노랑,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때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 그만 지나가던 차가 고여운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여러분 바지를 적셨다. 그때 느끼는 분노는 같은 분노가 아니겠죠. 굉장히 다른 분노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똑같이 표현할 때 그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은 완전 지워지고 말죠. 그 바지에 흙탕물 튀겼을 때 느끼는 분노와, 그리고 국가가 농단됐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분노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연속성은 구분되지 않고 언어나 개념을 통해서 일괄되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죠.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속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촉발받아서 느끼는 신체적 감각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그 감각의 연속체를 일단은 감응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흥은 그래서 이제 뭐 들레즈라든가, 사실 철학자 중에서 이제 스피노자와 들레즈 혹은 뭐 중간에 니체를 같이 껴놓기도 하는데, 스피노자와 니체를 거쳐서 들레즈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어펙트의 문제를 이제 더 중시해서 이제 사고를 했는데,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affect라고 하는 거는 affect and be affected. 이거 이제 스피노자의 윤리학에도 이제 나오는 말을 변형해서 쓴 건데, 사실 affect란 말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영향을 주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아주 우리의 일상 언어로 그냥 돌려 써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영향을 주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쌍방향적이고 상호적인 어떤 감각의 어떤 유동 혹은 흐름, 이런 것들을 칭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80년대 그 민주화가 87년 이후로 민주화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역 감정일 텐데, 그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언론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아니까 그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러한 어떤 언어나 개념을 통해서 규정되고 작동하는 것 이상의 복잡 다단한 감정의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하는 통속적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사회적 은어 같은 것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느낌적 느낌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느낌적 느낌 뭐예요? 왜 느낌이면 느낌이지 왜 느낌적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느낌이란 말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이게 웃기다라고 말을 해야지 슬프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모호한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찝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단어로는, 우리의 단어 사전으로는 안 되니까 느낌적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느낌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일종의 무의식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지적인 이성적인 인지 이전에 작동하는 이런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감각의 발현이라고도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흥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개념들, 그 개념은 주로 언어에 포착되죠. 언어적으로 포착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 좀 더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의 연속적으로 흐르는 감정 생활의 일단면이잖아요. 공식으로 딱 끊어내가지고 여길 보는 거죠, 우리가. 정육점에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보고 꽃등심이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연속성 안에서는 꽃등심이 뭐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서적인 기분의 어떤 언어나 개념에서 절단되거나 그것으로서 한정되지 않는 우리의 감각의 연속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포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라든가 혹은 뭐 문학이든 뭐든 그런 표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어낸 어떤 오래된 옛 개념일 수도 있다. 오래된 옛은 오래된 새 개념이겠군요. 네.